간통죄 폐지 7년. 은밀하고 대담해진 그들의 만남. 바람을 안 피워본 놈이 있어도 한 번만 피워본 놈은 없다. 가정의 평안에 썸머샷 할 수 있다. 가야 난사성.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은어랑 모텔이라고 하기보다는 마트라고. 깨져버린 부부의 약속.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야, 너랑 분명히 살았어. 뒤늦게 찾아온 사랑인가? 사랑이란 이름 아래 변명인가? 다시는 안 하겠지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싶었거든요. 무참히 깨져버린 믿음에 절규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른바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저런 대사까지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간통죄 폐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간통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죠. 박은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통죄가 폐지된 게 벌써 7년.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은 못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선 간통죄라는 것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그 성관계를 범죄 행위로 그렇죠. 규정을 한 것이었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그 간통죄 자체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피해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배우자와 상간자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거든요. 그것이 그 민사소송과 혹은 이혼을 전제로 한 가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김영 기자가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배우자가 배신을 했고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사례자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남성 직접 만나서 사연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부부로서의 믿음이 깨어진 상태였고요. 간절히 지금은 이혼만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 남자가 취재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낯선 서울까지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리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저 일단 가서 자세한 얘기는 올라가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남자.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0년이 좀 넘었죠. 서로 이제 뭐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아기를 또 갖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덕근 씨.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외박하고 뭐 그런 거 연락 두절 그런 게 좀 시작돼가지고 아예 이제 거처도 없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 된 거죠. 상간남 같은 경우에는 젊다 그리고 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나 같은 늙은이는 뭐 잽도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간남이 생기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가족의 차를 가지고 상간남에게로 가버렸답니다.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덕근 씨. 그 이혼 조정 신청은 이제 그냥 합의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혼 조정하는 날 틀어버린 거죠. 자기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이혼 조정 당일 나타나지 않은 아내. 사유서에 따르면 아내는 생계를 이유로 이혼을 거절했고 이후 계속해서 덕근 씨의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차량 파손 고지서를 통해 아내의 행방을 알게 됐답니다. 그 차를 그 남자가 끌고 다니면서 사고도 내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뭐 소래포구인가 그런 데도 막 다니면서 뭐 술 먹고 뭐 다니고. 고지서에 나와 있는 주소를 단서로 아내를 만나러 온 남자. 그녀가 자신의 이혼 요구에 응해줄지 또 거절할지 오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새 도착한 목적지.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그가 차에서 내립니다.
아내에게로 향하기 전 주차장을 찾은 덕근 씨. 오랜만에 보는 차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깨졌네. 아내가 가지고 간 차량 앞 유리에 금이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상간남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로 가봐야 합니다. 덕근 씨는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량 반환을 이유로 경찰에 동행까지 부탁했습니다. 후보 단계 맞게 맞네요. 예, 뭐 유리도 깨져 있고. 내가 뭐 걔한테 뭐 얘기 안 하고 가져가고 싶어. 예. 그러면 지금 뭐 이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예.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그의 대답에 경찰이 고민합니다. 만나보고 얘기 한번 나눠보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간통죄나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본인이 들어가서 간통죄 폐지 이후 부부간의 사적인 일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지금 말씀하시는 약간 상관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개입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데서 뭐 싸우시거나 그럴 때 같이 옆에 있어 뭐 말씀을 나눌 수는 있는데 본인이 거절하시면 또 그것도 우리는 해드릴 수는 없어요. 같이 올라가지고 한쪽 있을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경찰 동행하에 겨우 아내에게 갈 수 있는 상황. 오늘은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향합니다. 덕근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열린 아내에게로 향하는 문. 말씀드렸잖아요. 왜? 뭐가 미쳐? 뭐가 미쳐? 너 미쳤어? 왜? 왜?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 왜? 뭐라고 하자 지금? 미쳤어? 내 차를 내가 가져간다는데 왜 그래? 어? 무슨 소리시면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알아서 법적으로 하시던지.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과의 만남에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네가 뭐 살금을 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그렇지. 참, 나 미쳐버렸네. 저희도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드려요. 여기. 결국 아내의 격앙된 모습에 그가 한 발 물러서기로 합니다. 날선 아내의 반응에 덕근 씨는 착잡하기만 하고 이번에도 이혼을 위해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믿음이 깨져버린 배우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 이혼을 검색하자 상간자 소송과 증거라는 글들이 다수 보입니다. 심지어 소송에 유리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탐정들의 게시글들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증거란 무엇일까? 한 사립탐정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팀을 꾸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탐정 최 씨. 간통법 폐지되고 나서 상간녀 소송에 대한 불륜이 한 60%. 그는 최근 들어 상간자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의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다 안 되니까 의뢰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들의 배신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한 탐정 최 씨. 그가 우리에게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불륜 채팅방이 따로 있어요. 여기 모임 갔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있는 것도 알고 얘가 와이프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서로 오늘은 그럴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거죠. 그런 채팅방이 따로 있기도 해요. 기혼자들끼리의 만남이 목적이라는 온라인 채팅방.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며 결혼 사진으로 기혼자 인증을 요청합니다. 채팅방 속 눈에 띈 한 용어집. 한 번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은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복음을 인용해 서로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상황. 그들을 계속해서 투시하던 중 한 채팅방에서 갑자기 잡힌 모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자리에 가보기로 한 제작진. 과연 그곳에선 어떤 대화가 오가는 걸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인 상황. 모임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입니다. 네. 네. 형이 누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다고 생각하니까 속성 딱 나가기 전까지 그 안에 내가 누구를 노선으로 잡고 얘를 썸을 타겠다라고 잡고 들어가야 돼. 그거는 2주 안에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가족돼. 어딜 가나 다 쟁술이야. 네가 스스로 너를 어필하고 얘기할 것 다 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건 네 몫이야. 네. 가만히 얌전히 있다고 널 붙여주는 사람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요술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잘하는 못하. 나 메로메로야. 누나. 얘 잘해. 얘 잘해. 웃지마 말고. 웃지 말고. 조커요? 조커요? 아, 조커. 이거 해봤어? 기커요? 이거. 내 발음 이상하니? 기커는 뭐예요? 비밀 것을 은어를 사용하며 늦은 밤까지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들려줍니다. 들어보니까 뭐 강정 누나는 애 있는 것 같은데 누나는 애 있어요? 당장은 워낙 어려 애가 6살밖에 안 됐어. 어릴 때는 애 데리고 나오죠. 모임에 종종 아이와 함께 나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를 즐기고 제작진에게 채팅방 내 암묵적 규칙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두드려 맞으면 딴방에서도 소문나고 막 맨날 딴방에도 소문나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내가 여기서 네 얼굴을 봤어. 이렇게 쓰레기라는 걸 알아. 딴 방에서도 딱 봤어. 문제는 친구겠지. 어떤 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 진짜 내 척해야 좀 알려야 온라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퍼지고 있는 은밀한 만남의 시작. 과연 이 모임 속에 숨겨진 잘못된 만남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곳을 계속해서 취재하던 중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기혼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떨어져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혜 씨.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한 그녀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어요. 밤 12시인데 하트 이렇게 그려져 있는 메시지가 와요. 무슨 닉네임 있고 나이 있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뭐냐고 해도 말을 안 해주고 바람 피는 거 아니라고 너 정신병자냐고 너 의심병 환자라고 저를 막 시댁에도 다 그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문자에 대한 물음에 오히려 소혜 씨를 나무라는 남편.
그런 남편의 태도에 그녀의 불신은 더 깊어져 갔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불륜 채팅방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서 그걸 찾아보는데 신입이 들어오면은 자기들끼리 제 얼굴을 막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 공개 타임 갖자고 막. 소혜 씨가 채팅방에 들어오자 사람들의 얼굴 공개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좀 예쁜 사진을 보냈더니 1대1 방 이렇게 막 인증방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남편이에요. 인증방을 들어온 아내에게 당당히 자신의 사진을 건넨 남편. 아니길 바랬어요, 계속. 이건 설마 이게 나랑 애기는 어떡하지? 이런 거 알았을 때 내 인생은 진짜 끝났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채팅방 속 남편의 모습.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방장 오빠, 방장 형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 남자들도 함부로 못 대해요. 아지트가 있어요. 크게 만날 수 있는 대형 롱술집이. 방장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던 남편. 심지어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와의 달콤한 속삭임까지 나눴죠. 남편의 배신으로 한없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다 말합니다. 아빠 손길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랑만 컸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남편은 계속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냥 애기한테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꾸 피하고 하니까 애기 보면 그냥 되게 많이 짠해요. 네. 별게 다 있네요. 기혼 채팅방? 우리 김영 기자가 직접 참여해봤다는데 어때요? 실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제가 직접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 사례를 좀 접해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경악스럽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채팅방, 이 접근이 정말 쉽습니다.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이나 뭐 이런 조건에서도 어떤 규제나 뭐 어떤 금지 조항 같은 것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네,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픈 채팅방에 일단 들어가더라도요, 굉장히 엄격한 이 본인들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기혼임을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결혼 사진을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 돌 사진이나 이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실제로 인증을 해야만 예. 그 채팅방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채팅방이 적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주기적으로 이 채팅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전 단체의 채팅방을 좀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만남의 현장에도 저희가 함께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저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제작진도 정말 좀 경악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취재팀이 만나면 또 다른 사례자, 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어서 지금 이런 시간과 비용, 투자를 했음에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 겪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여성. 그녀의 이야기는 배우자의 첫 번째 배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채팅으로 계속 여자들이랑 주고받는 대화를 좀 봤었고 그렇게만 야한 농락을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모텔 갔다 하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때는 이제 식욕증을 알게 됐죠. 상황을 알고 난 뒤 지윤 씨는 이혼 대신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만 떨어지면은 남편도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또 만난 거죠. 결국 뱃속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와 합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지훈 씨는 또다시 소송을 결심했답니다. 결단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죠. 그 과정 역시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미행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간 모텔에 가서 이제 잠복을 하고 나오는 장면을 찍고 들어가는 장면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한 거거든요.
두근두근 했었죠. 처음에는 손발이 다 떨렸었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남편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쓴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 하지만 매 순간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과 상간녀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피기 좋은 환경이 된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피폐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아픈 현실은 그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위로와 보상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 배우자에 대한 믿음은 깨졌고 그들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방금 본 경우는 벌써 2번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면 보통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할 때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살펴보면 그 피해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의 외도 기간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건지, 단순히 뭐 대화를 주고받은 건지, 아니면 나아가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몇 회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피해 배우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 그 상간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뻔뻔하게 나오는지,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지, 예. 아니면은 뭐 헤어지고 반성을 하는 태도인지, 이런 것들이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되고요. 그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 요건을 다 감안하고 참작해도 네. 대충 맥시멈 3,000만 원이다. 예. 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 괘씸한 이 유책 배우자 형사 처벌시켜버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고작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그 정도다? 이게 좀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좀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사례자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위자료, 뭐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뭐 위자료 받고도 또다시 저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자녀를 혼자 도맡아서 키워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이런 좀 말씀하신 일률적인 위자료 어떤 책정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좀 뭔가 법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렇죠. 위자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법조계에서도 기대를 했지만 실제 7년 동안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1, 2년 사이에는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법조계 입장에서도 그 위자료를 책정을 할 때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경제적인 자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예, 좀 더 어떤 사건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통죄 폐지 당시에도 이와 같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했군요. 자, 끝으로 저희가 만난 한 사례자가 이 촬영 이후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져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내 아이가 아빠 혹은 엄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의 시선들, 이런 상처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그녀가 보내온 이 글귀가 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현실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법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리 추적엠 여기까지입니다. 더 다각도로 분석하고 더 치열하게 고뇌하는 기자 PD들의 취재기 다음 시간에 또 보내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